고급 통계 분석 방법론 14주차 아마 강의 내용으로는 여러분들 요번 학기 제가 수업 계획표에 약속한 내용의 마지막 주제가 될 겁니다. 이 14장 군집 분석까지 마치면 여러분들이 통계 분석 기법의 다별량 분석 기법까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시고요. 공지해 드린 대로 15주 차에는 여러분들 그동안 쭉 강의했던 핸드아웃이라든지 또 관련되는 책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과제에 여러분들 매주 내주지 않았어요? 그런 형태로 온라인으로 기말 시험을 오픈북 책이나 뭐 이런 건 다 여러분들 보면서 직접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한된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서 이번 학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군집 분석이라고 하는 내용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길게요. 먼저 군집 분석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가 소개를 할 거고요. 군집 분석이라는 건 군집은 비슷한 것들끼리 이렇게 모여있는 그룹을 말하거든요. 끼리끼리 모여있는 집단 이런 거거든요. 그럼 끼리끼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서로 가까운 것들끼리 이렇게 묶여 있을 거고요. 무리를 져 있을 거고요. 서로 가깝지 않은 것들은 서로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깝고 먼 그런 개념으로 이제 거리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해서 이걸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리라고 하는 것은 유사하지 않은 측도, 그래서 비유사성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와 관련되는 측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그런 군집 분석 방법들을 개념과 또 사례, 예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먼저 그러면 첫 번째 군집 분석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여러분들 보면은 군집해서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클러스터 이렇게 되어 있죠. 클러스터. 그것의 정확한 뜻의 의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접된 원소들의 집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인접된 원소들의 집합이다. 즉 비슷한 것들 끼리끼리 모여 있는 집단이다 이런 거고요. 이것을 우리가 좀 분석적 측면에서 본다면 구체적으로 분석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다별량 변수들이 측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다별량적 변수 특성이 같은 군집 내, 그룹 내에서는 비슷해야 되겠죠. 그래서 균일하고 그룹과 그룹이 구분되어 있는, 즉 다른 군집끼리는, 타 그룹끼리는 이질적인 서로가 다른 거여야지 군집이 이렇게 따로 분리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외적으로는 이질적인 서로 다른 개체들의 모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군집 분석은 그럼 군집을 몇 개로 나누느냐 라든지 또는 그 군집의 구조에 관해서 어떤 특별한 뭐 통계적인 가정을 한다든지 그런 걸 하지 않고요. 개체들이 있고 변수들이 있잖아요. 그 개체들, 레코드들 사이에 비슷하다. 그럼 이제 유사성이에요. 또는 비슷하지 않다. 그럼 비유사성. 비유사성이라는 건 뭐예요? 거리가 멀면 멀수록 좀 떨어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가깝고 먼 정도의 척도에 근거해서 자연스럽게 끼리끼리 군집을 찾고 군집을 찾은 다음에는 그 다음 결과를 가지고 다음 단계의 분석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야는 탐색적인 그런 통계 분석 기법이다. 그래서 이것을 unsupervised predictio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자율 예측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 그 다른 과목에서도 여러분들 들었겠지만 반응 변수 y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y가 존재하는 경우 y가 반응 변수 y가 존재하는 경우를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 슈퍼바이즈드 프레딕션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지도 예측 이런 기법이라고는 말을 쓰고 반응 변수 y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를 우리가 자율 예측 기법의 대표적인 게 이런 군집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집 분석은 반응 변수 y가 없습니다. 반응 변수 y가 없어요. 판별 분석은 y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없는 y를 만들어내는 게 여러분들 이제 군집 분석에서 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군집 분석 개념은
가까운 곳들끼리 이렇게 묶어나가면 되니까 개념은 쉽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렇게 뭐 여러 큰 집단을 유사한 그룹들끼리 몇 개로 나누는 게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습니다. 사회에서도 워낙 널리 이용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뭐 답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분석을 하는 사람이 직접 판단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고 군집은 몇 개로 할 것인가, 거리는 어떤 개념으로 할 것인가 등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본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기업에서는 이 얘기를 군집 분석, 클러스터 어널리시스라는 표현보다는 고객들을 이렇게 몇 개로 나눠 놓는 거죠. 고객 세분화. 또는 마켓, 시장을 세분화하는, 그래서 마켓 세분화, 이렇게 세그멘테이션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특히 경영학이나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군집 분석이라는 말보다는 세그멘테이션, 세분화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더 이제 언어화시킨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군집 분석이 무엇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군집 분석의 목적은 뭐냐? 목적은 레코드가 있어요. 관측 개체를 몇 개 그룹, 군집으로 나누어 줌으로써, 즉 세분화함으로써, 세그멘테이션 함으로써 대상 집단에 대해서 한 무리로 지어져 있을 때에 비해서는 몇 개 특징적 그룹으로 나누어서 그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대상 집단에 맞게 효율적인 마케팅을 적용할 수 있지 않겠어요? 효율적인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거기 맨 아래 예를 여러분들 드러났는데요. 전국에 이제 소비자들이 있잖아요. 제품을 사는 소비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나이대별로 뭐 물건을 소비하는 패턴이 다르지 않겠어요? 성별로도 다를 것 같지 않겠어요? 또 본인들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도 다를 거고 본인들이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 등에 따라서도 다를 겁니다. 이렇게 나이라든지 성이라든지 소득 수준, 라이프 스타일 등을 기준으로 몇 개 그룹으로 잘 나누어서 각 그룹별 원하는 타겟이 되는 제품을 만든다든지 그거에 맞게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그 타겟에 맞춘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또는 서비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의 이런 군집 분석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그림을 보면은 여러분들 뭐예요? 비슷한 것들끼리 몇 개로 나눠져요? 3개 정도 묶여 있는 걸 볼 수 있죠. 맨 좌측 빨간 군집, 그 다음에 그린 녹색 군집, 파란 군집 이렇습니다. 이렇게 잘 자료들이 3개 군집으로 잘 나누어지면 좋은데요. 현실은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그래서 군집 분석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간다고 하면 대규모의 전체 개인이 될 수도 있고요. 회사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레코드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개체 중에서 서로 유사한 비슷한 것들을 몇몇의 소규모의 집단, 군집으로 묶습니다. 그룹화해서 각 그룹화된 군집별로는 어떤 성격이 있는가를 파악함으로써 데이터 전체에 대한 구조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는 자료를 잘 탐색해서 바라보는 그런 분석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 됩니다. 거기 여러분들 이해가 나와 있는데요. 세로에 보면 뭐예요? 소득 수준 이렇게 돼 있죠. 세로가 인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래쪽이 로우고 위로 갈수록 하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가로를 기준으로 보면 어떤 제품, 상표, 브랜드에 대한 로얄티, 충성도를 말합니다. 왼쪽으로 갈수록 로우, 오른쪽으로 갈수록 하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소득 수준이라고 하는 인컴과 어떤 브랜드에 대한 로얄티, 상품에 대한 충성도를 기준으로 고객들을 이렇게 나눴죠. 그래서 빨간 그룹 하나, 그다음 파란 그룹 하나 이렇게 여러분들 나눈 걸 볼 수 있습니다. 파란 그룹 같은 경우는 뭐예요? 소득도 높고 브랜드 로얄티도 높은 그룹이고요. 그렇죠? 왼쪽 빨간 그룹은 뭐예요? 브랜드 로얄티도 낮고 인컴도 낮은 그런 그룹으로 두 개 그룹으로 고객이 나누어져 있다. 그룹화되어 있다. 또는 세분화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 있는 거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군집화의 기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군집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러면 어떤 기준에서 군집을 만들어야 되는가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일한 군집, 동일하게 묶여있는 군집에 속한 개체나 개인이나 기업은 그들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속성들이 비슷해야 됩니다. 동일한 군집들은 여러 속성이 비슷해야 된다라는 거고, 서로 다른 군집에 속한 레코드들, 관찰치들은 다른 속성을 갖도록 비슷하지 않도록 군집을 구성하는 게 기본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군집화를 위한 변수는 전체 개체 또는 개인, 기업이 될 수도 있어요. 속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인데 어떤 변수를 기준으로 나눌 것인가, 이런 거죠. 분리해낼 것인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객 세분화다라면 이런 게 많이 쓰이잖아요. 인구 사회적 변인 또는 인구 통계적 변인, 그래서 뭐 성별이라든지 나이라든지 거주 직업, 소득, 뭐 이런 인구 통계적 변인에 의해서 고객을 나눌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기준을 이렇게 둘 수도 있잖아요. 그 소비자들에 대한 구매 패턴, 어떤 상품을 주로 사느냐, 어떤 주기로 사느냐, 살 때 얼마 금액만큼 사느냐, 뭐 이런 구매 패턴에 맞춰서 고객을 또 나눠 놓을 수도 있어요. 또는 그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 그 생활 패턴에 따라서도 또 나눌 수가 있죠. 그 양반이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은 뭐냐, 뭐 성격은 뭐냐, 취미는 어디에 두고 있느냐, 가치관은 뭐냐, 뭐 이런 등등에 의해서도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군집화를 위한 변수들은 이렇게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 이런 거죠.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여러분들 군집 분석에 활용해서 7쪽 슬라이드를 보면 맨 왼쪽을 보세요. 색깔이 이제 짙은 회색으로 이렇게 고객들이 모여 있잖아요. 이것을 몇 개 그룹으로 나누는 거죠. 이렇게 화살 표시가 나오고요. 보면 우측 그림을 보면 이렇게 빨간 군집, 그 다음에 뭐 그린 군집, 파란 군집, 이렇게 세 개 군집으로 나눠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고객을 세분화해 놨다, 또는 군집 분석을 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군집 분석의 활용이라는 건 이제 고객을 이렇게 세그멘테이션 하는 건데요. 고객 세분화는 이런 거죠. 고객이 기업의 수익에, 회사의 수익에 기여하는 정도를 통해서 고객을 세분화해서 뭐 최우수 고객, 우수 고객, 뭐 일반 고객, 뜨내기 고객, 뭐 이렇게 나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수한 고객, 특히 집중 관리해야 되는 우수 고객은 인구 사회적 어떤 요인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그런 개별 고객들에 대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맞춤형 고객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겠죠. 또 하나는 고객의 구매 패턴, 소비자들이 어떤 구매 패턴에 따라서 제품을 구입하는가에 맞춰서 그걸 고객을 세분화하면은 그런 구매 패턴에 맞는 제품을 이렇게 포지셔닝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타겟이 목표 고객 집단을 뭐로 잡겠다, 그래서 그거에 맞는 전략을 구사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이런 고객을 세분화해서 활용하는 그런 관점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고객 세분화, 자 이런 겁니다. 전체 레코드를, 개체를 작은 여러 개의 군집 또는 그룹으로 나누고 이것을 군집화 또는 세그멘테이션, 세분화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고객 집단을 보다 세분화해서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런 효과적 측면이고요. 그럼 그렇게 고객을 세분화하고 군집하는 것의 원리는 뭐라고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같은 군집 내, 같은 세분화된 군집 내 고객들의 반응은 뭐라고요? 서로 유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유사. 그런 군집들 간에 있어서는, 군집들 간, 군집과 군집 간에 있어서는 반응이 서로 달라야 된다, 이런 거죠. 상이하도록 전체 고객들을 몇 개 소그룹, 즉 군집으로 또는 세분화한 모습으로 나누어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고객 세분화한 이해가 하나가 나와 있어요. 이것은 이제 얘가 A 백화점의 여성 고객에 대한 건데 몇 개로 나눠져 있죠? 고객들이 5개 군집으로 나눠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군집 또는 5개 고객 그룹으로 세분화되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군집 세그멘트 1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전업 가정주부, 이런 거예요. 좀 여유롭게 살면서 집에서 즐기는 사람이죠. 세그멘트 2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직장인이죠. 전문직 종사자를 말합니다. 요즘 시대에 많이 이거를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 원하는 그런 그룹일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세그멘트 그룹은
경제적 여유가 적습니다. 근데 전업 가정주부니까 집에 있는 그런 주부를 말하죠. 네 번째는 경제적 여유가 적고 이제 월급 생활을 통해서 가정을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여성 고객이고요. 마지막 그룹은 이제 미성년 아직 그런 사회 진출하지 않은 18세 미성년 여성 고객을 말한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눠 놓을 수가 있죠. 다르죠. 그렇죠? 그룹별로. 이걸 전체 묶어서 여성 고객 하나로 놓고 어떤 전략을 구사하는 것보다는 각각 그런 세그멘트, 그룹에 맞는 특징에 맞는 걸 우리가 제공하는 게 더 현명하다,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또 얘는 어떤 새로운 상품이 나왔어요. B라고 하는 새로운 상품에 대해서 제품을 구매할 것이냐, 구매하지 않을 거냐 이런 거죠. 구매할 의향을 물어봤더니 역시 5개 그룹으로 세그멘테이션을 했는데요. 군집 방법 1을 쓸 때와 군집 방법 2를 쓸 때 결과가 좀 다르죠. 군집 방법 1을 쓸 때는 전체 레코드의 8%가 세그멘트 1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클러스터링 방법 다른 방법을 썼더니 12% 고객이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두 번째 군집은 24%, 14% 이렇게 군집 방법을 무엇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 그런 걸 여러분들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이제 군집 분석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집 분석의 기법과 군집의 유형이라고 하는 건데요. 먼저 보세요. 군집 분석 기법의 분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두 가지 방법을 다 이용을 하고요. 되게 둘 다 중요합니다. 하나는 하이라키칼 메서드라고 하는 건데요. 계층적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non hierarchical method라고 해서 계층적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비계층적 방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층이라는 건 위계 질서가 있다 이런 겁니다. 위계 질서가 있다. 그래서 군집의 형성에 있어서 위계가 있어서 일단 딱 어떤 군집에 속하게 된 개체는 다시는 그 군집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위계 질서에 맞춰서 소속 그룹이 결정이 되는 그런 방법이고요. 비계층적 방법은 군집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어떤 기준에 따라서 개체들이 도로 다른 군집으로 옮겨갔다, 도로 합쳐졌다. 이런 이합 집산 과정을 굉장히 되풀이하는 건데요. 비계층적 군집 방법으로 제일 많이 이용되는 게 K-means 클러스터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K평균 군집이라고 하는 거고요. K평균 군집이고 그 아래 맨 앞에 있는 K라고 하는 건 군집의 개수를 말합니다. K는 군집의 개수를 말한다.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그러면 군집 분석은 계층적 방법과 비계층적 방법이 있다. 위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합 집산 과정을 되풀이하느냐, 즉 군집에 속한 다음에 다시는 바뀔 수 없는 것, 바뀔 수 있는 것, 뭐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 했고요. 계층적 방법은 그 데이터 개체수가 작을 때 많이 이용을 하고요. 데이터 사이즈가 크면은 계층적 방법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계층적 방법을 주로 많이 이용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군집의 유형을 보면요. 상호 배반적 군집은 각 개체가 군집이 이렇게 서로 겹치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중에 어느 하나에만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 이런 겁니다. 이중국적 이런 거 허용 안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두 번째, 계보적 군집이라고 하는 건 한 군집이 다른 군집의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집 간에 역시 중복 허용을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계보적이라는 건 이렇게 위계죠. 가계부. 할아버지 아래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아래 아들이 있고 이런 거죠. 전자제품 아래 주방용이 있고 주방용 아래 냉장고가 있고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게 계보적 군집이다. 그 다음에 이제 중복 군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중복 군집은 군집 2개 이상의 군집의 한 개체가 양쪽에 다 소속되는 걸 허용하는 거예요. 좀 복잡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 또 요즘 가끔 이용하는 퍼즈 군집이라는 게 있어요. 퍼지 군집. 이것은 각 개체가 레코드가 군집이 여러 개에서 각 군집에 속할 확률을 우리가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런 확률로 규정을 하는 그런 군집이 이제 퍼즈 군집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위에 2개 특히 상호 배반적 군집과 계보적 군집을 잘 기억해 두세요.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군집의 형태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림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림이 세 개가 있죠. A, B, C가 있습니다. A라고 하는 건 군집을 이렇게 그려보면 세 개가 이렇게 동그라미로 그려지죠. 그래서 군집이 구형인 형태예요. 자료의 구조가 이러면 얼마나 분석이 편리하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군집 분석 방법이 굉장히 만족할 만한 결과를 제공하고 어떤 군집 방법을 쓰든지 결과가 굉장히 비슷하다. 되게 뭐 이상적인 거죠. 근데 현실은 뭐 그렇지 실제 자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두 번째, B 그림을 보세요. B 그림을 보면 점으로 찍혀 있는 데이터 구조를 보면 그림의 위쪽에 길게 군집이 하나 있고 아래 군집이 길게 하나 있는 것 같이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군집 모양. 그러나 단순히 가깝고 먼 정도의 거리를 사용해서 군집을 형성하게 되면 AB가 더 가깝잖아요. 그렇죠? BC보다.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눈으로. 그래서 단순히 점들 사이의 거리를 사용하면 잘못된 결과를 얻어줄 수 있다. 그래서 개체 B는 C와 같은 군집에 지금 그림으로 보면 있지만 A와 더 가깝다고 잘못 묶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 C는 그림을 보면 이렇게 딱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왼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른쪽 하단까지 이렇게 데이터들이 그 꼬리를 연결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연결고리를 갖는 경우 그래서 객체 A와 B가 두 군집 사이의 고리 역할을 해서 군집 방법에 따라서 이걸 전체를 하나의 군집으로 볼 수가 있죠. 자, 이상의 얘기는 어쨌든 가로와 세로가 가로와 세로 차원이 두 개인 2차원이니까 이렇게 눈으로 여러분들 시각적으로 볼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3차원까지도 볼 수는 있습니다. 보기가 조금 2차원보다 어려워지지만 그러나 이 차원이 늘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4차원, 5차원.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으로만 생각할 수 있지 이런 그림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판단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통계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